염증에 걸린 마음, 우울한 것이 왜 우울하냐? 염증 때문에. 또 왜 노화가 되면 더 우울하냐? 그것은 노화가 또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또 반응성, C 반응성, 또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스트레스라는 빨간불, 스트레스는 가장 잘 알려졌지만 동시에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한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익숙한 사실이다. 역학 연구들도 스트레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의 죽음이라든지 실직, 그 밖의 사별이나 권력적인 사건처럼 삶의 큰 사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울증의 위험보다도 9배나 더 크다. 시간 순서를 거슬러 보면 모든 우울증 사파 이전에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스트레스. 그렇죠. 우울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중요한 인간관계의 상실과 사회적인 거부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사건이다. 이를테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한 남자는 부부관계의 상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0배가 더 커지지만, 아내에게 이혼당한 남자는 관계의 상실에 버려졌다는 굴욕감까지 더해져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0배 커진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어떻게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그만큼 명백하지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데카르트 주의에 충실한 관점,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울증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점이 존재한다. 당연한 거가,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거나 지금 막 해고를 당했다면 장담하건대 당신도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그런 관점은 과학적으로 실상을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시각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거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한 증거라거나 어쨌든 본인 잘못이라고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수치심까지 얹어 스트레스가 주는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와 달리 마음의 내적 사유가 아니라 몸의 염증 반응을 기반으로 한 설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삶의 큰 사건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초기의 실마리 하나는 사별의 기대 수명을 낮춘다는 보험 통계에서 나온 사실이었다. 등등등등 이런 거죠. 스트레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악이 크다. 이렇게 심장마비 등등. 현재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이 마치 면역계라는 연못에 커다란 바위를 던진 것처럼 각종 면역세포들의 작용 및 상호작용 방식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염증. 사별보다 덜 두드러지고 덜 극단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대식세포의 염증 활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 가난과 부채, 사회적인 고립, 이런 상황에서 사이토카인과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염증 생체 지표들이 증가한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보호자들,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배우자나 친지를 매일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도 증가된 염증 생체 지표를 갖고 있다. 아동계의 가난과 방임, 학대에 시달리며 자란 성인 역시 그렇다. 1972년과 1973년에 뉴질랜드 더니든시에 태어난 어린이 1037명의 코호트를 추적조사한 중요한 역학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아동계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고립, 학대의 경험을 신중하게 평가했다. 30년 뒤에 성인이 된 그들을 다시 평가해보니 아동기에 가난했거나 고립되었거나 학대를 당한 이들은 성인기에
염증, 우울증, 비만이 발생한 비율이 2배 높았다. 면역기가 아동기의 감염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장기 기억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면역기가 아동기에 겪은 공격이나 기근 등 초년기에 자신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일들도 기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동학대의 생존자는 면역기가 매우 민감한 상태로 설정된 채 성인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경미한 감염이나 사회적인 위축에도 심하게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울증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차별하거나 학대를 당해야만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들이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다. 단 몇 번이 불과하더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항상 주관적인 느낌이 걱정과 불안을 일으킨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고 땀이 흐르는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각성 상태가 수반이 된다. 발표를 할 때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출하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편 위주신경의 항아드레날린 효과, 즉 진정 효과를 억제한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투쟁, 도피 반응의 좀 약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드레날린의 분출로 불안해지는 상태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의대 시절 내가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그랬듯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일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긴다. 공개 발언은 아주 편안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질문에 즉각 대답하는 사람도 대개는 과거에 오랫동안 자동적이고 반수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그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트리어 사회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험적으로 통제된 방식으로 공개 발언의 어려움을 모의 실험하도록 고안되었다. 실험 대상 또는 참가자는 12분 동안 4명의 청정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4분 동안 그들이 내는 암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실험은 주로 참가자가 테이블 앞에서 서서 말하는 동안 하얀 실험복을 입은 청정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참가자들이 이 실험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 실제 상황이 아니면 윤리적으로 승인된 실험이라서 따라서 자신이 행한 결과로 심각하게 잘못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말이다. 그렇더라도 말이다. 1990년대에 독일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일했던 행복하고 건강한 교사들이 최근 한 연구에 참가했다. 그들은 트리어 사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기 전과 후 각각 한 번씩 2차례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공개 발언 전에 비해 발언 직후에는 혈류 속 대식세포의 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사이토카인도 많아졌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던 또 다른 무리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교직은 스트레스가 심하기로 악명 높은 직업으로 조기 퇴직과 병가 비율이 매우 높다. 이 둘째 그룹의 교사들은 자신이 일에 쏟은 노력에 비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보수와 승진, 학생과 동료에게서 받는 존경도 자신이 느낀 무거운 책임감을 보상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어떻게든 버티며 직업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아직 우리는 공개 발언처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 어떻게 면역기를 활성화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연성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드레날린이 쇄도하면 대식세포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지질 떠난 같은 위험한 감염 신호를 받을 때와 똑같이 분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계가 교란되면 스테로이드 진정 효과가 대식세포에게 잘 듣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풀어야 할 세세한 문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한 걸음 진보할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난다는 것.
그런 게 바로 과학의 매력이 아닐까? 스트레스와 염증, 우울증의 악순환, 이 모든 걸 한 줄에 깨워보면 이제 우리는 염증이 어떻게 우울증을 처리하며 애초에 그 염증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줄거리를 구성해 시작과 중간에 끝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옛날 옛적에 스트레스가 살았는데 그놈이 염증을 불러오더니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데려왔다고 말이다. 이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울증을 처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것은 더욱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개연성과 검증 가능성이 있는 메커니즘을 둘러싼 가설이다. 특히 새로운 우울증 치료법 개발과 관련해 연구 가치가 더 크다. 그러나 그것은 스트레스와 염증과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선형적이기보다는 순환적임을 알려주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때문에 더 큰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우울증 상태의 힘으로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축되고 기력도 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느 정도 비난에 시달리거나 가장 힘이 되어주던 인간관계마저 나빠지거나 수입이나 경제적인 지위를 상실하거나 국가의 복지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펴본 신경면역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에 더해서 여러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이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악순환이 우울증이 또 스트레스 또 우울증,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자, 11살부터 13살까지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한 젊은 여성 환자가 기억난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20대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자기 그 모든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주요 우울장애를 촉발했다. 한동안 그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자신을 증오하고 심각할 정도로 자해를 했으며 아버지는 악마였고 자신도 그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믿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본인 의지는 반한 일이었다. 넉 달 뒤에 호전이 되어서 퇴원했고 나는 진료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당시 통상적인 질문들을 던져 확인해보니 우울 증상은 완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는 그녀의 자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새들어 살던 아파트도 없어졌고 구직 신청 기한도 모두 지나버린 뒤였다.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이 던진 여파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그녀를 도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계속 교리했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입원했으며 이번에는 자살 열심히 더욱 굳어진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우울제를 모두 복용해 보았지만 그다지 호전되는 기미도 없었다. 결국 그녀가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함께 모여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들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혈액과 뇌 속의 대식세포가 학대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청소년기 내내 언제라도 쉽게 터질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학대자의 죽음이라는 스트레스로 다시 폭발적으로 재활성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처음 우울증에 걸린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그녀의 대식세포는 번아웃 교사들의 대식세포처럼 병원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도 여전히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겠지. 트리어 사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후에 그 교사들처럼 그녀도 첫 우울증 발병 이후에 사회적인 갈등과 강등과 방향상실이라는 추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가민해진 염증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앞으로는 스트레스와 염증과 우울증의 선한 논리에 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울증 치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데 대해서 답을 내고 해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분야에 더욱더 앞장선 선구자로서 또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죠. 결국 답은 언제나 생물학적 체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에 관한 왜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하나, 바로
자연 선택이다. 갈라파고스 건도의 핀치새는 왜 서식지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다를까? 왜 어떤 난초는 벌처럼 생긴 꽃을 만드는 것일까? 왜 코끼리에게는 음리가 있고 호랑이에게는 줄무늬가 있는 걸까?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 또는 표현형이 생명의 형태로 존속하거나 아니면 하석 기록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현상이 적응에 유리하기 때문이거나 불리하기 때문이다. 즉 생물이 살아남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무작위로 발생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기존의 종이라는 주제에 끊임없이 사소한 변주들을 덧붙인다. 만약에 어떤 돌연변이가 우연히 발생해 그 생물의 적응력과 회복 탄성력을 높이거나 어떤 시기로든 더 성공적으로 번식하게 해준다면 자연은 그 유전자의 변이형을 선택해서 미래 세대에서 계속 전달할 것이고 그 종은 선택된 유전자가 닦아놓은 궤도를 따라 서서히 진화할 것이다. 바로 유전학과 다윈주의의 자연선택 원리를 한데 묶어 생명체들이 왜 현재 상태로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현대 진화론의 종합 이론이자 생물학의 가장 거대한 아이디어. 이 이론이 왜 우리 중에서 그렇게 많은 수가 우울증에 걸리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의 답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까? 면역계가 사람에게 우울증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에는 어떨까? 구글에서 다윈과 우울증으로 검색해서 가장 윗부분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하면 우울증에 관한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다윈의 우울증에 대한 여러 사람이 내놓은 이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다. 다윈은 성인기 내내 구토와 복부 팽만 같은 신체 증상과 공황과 피로 같은 정신 증상까지 각종 증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논쟁적인 아이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개 발언에서는 느끼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했고 의젓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다. 스스로 고립된 채 세상을 멀리했고 런던 외곽의 오래된 교구 목사관에서 지렁이와 따개비 종의 기원에 관한 책들을 쓰며 개인적인 수입에 의지해 조용히 살았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진찰한 많은 의사가 치료 방법을 몰라서 당황했지만 다윈은 원천 치료와 동정요법, 유제품 섭취 등 스스로 찾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얻었다. 다윈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앓은 병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놀랍도록 활발히 이어졌다. 기립제이라부터 유당불내증,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30가지 진단명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의견 하나는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 들렀을 때에 팜파스에서 거대한 검은 벌레에게 물려서 샤가스 병이라는 고약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맞는다. 사가스 병 같은 만성 세균 감염이 염증을 유발했고 그것 때문에 다윈이 영국에 돌아왔을 때 보인 사회적인 위축과 기타 우울증 등 행동이 처리되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교훈 중에 하나는 염증성 우울증을 진단하려면 생체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DNA 연구를 목적으로 무덤에서 다윈의 시신을 파내려는 잘못된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윈의 생체 지표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의 뼈들을 평안히 쉬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윈 본인의 정신 상태는 몰라도 정신 이상에 관한 다윈의 관심은 분명히 알려져 있다. 젊었을 때는 의사인 아버지와 정신 이상 사례들에 관해서 토론했고 이후에는 런던에 자기 이름을 딴 병원을 세운 19세기 정신의학자 헨리 모즐리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다윈이 모즐리뿐만 아니라 서신 교환을 했던 여러 정신병원 관리자들에게서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우울증이나 조증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표정들을 관찰한 자료였다. 다윈은 인간의 감정이 얼굴 근육의 서측에 의해서 표현되며 심지어 그에 의해서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근육 메커니즘은 동물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는 지지하기 쉬워 보일지 모른다. 맞다. 우리는 사람들이 미소 짓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를 보고 행복한지 슬픈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개나 말의 표정을 보고도 그들이 따분한지 불안한지를 놀라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윈은 슬픈 근육이라는 것이 얼굴에 슬픈 표정을 만들므로써 슬픈 감정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견해는 얼굴 근육을 마비시켜서 노화의 흔적이 주름살을 펴주는 보톡스 주사가 강력한 항우울 효과를 발휘한다는 최근의 발견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감정적인 표정에 관한 다윈의 생각은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난감한 함의들을 담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 신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표현되거나 생성되고 그것을 더 하등한 동물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그런 감정은 마음이나 영혼의 영역에 속한 것일 수 없으니 말이다. 표정에 관한 다윗의 생각은 그의 진화론을 인간 본성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었고, 그의 동시대인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었을 섬세한 감정에 대한 물질적인 설명 토대를 제공했다. 다윈은 자기 생각이 이념적인 갈등을 일으키려는 탐탁지 않은 예상에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대처했다. 정신 이상자들은 매우 강력한 열정에 사로잡히고 그 열정을 폭발적으로 벗어나기 시험으로 연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동물과 사람의 생각 표현이라는 책에서 모질리 등이 제공한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얼굴 표정이 담긴 사진과 묘사들도 포함시켰다. 다윈은 정신이상들의 임상 데이터를 진화를 연구하는 데 자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거꾸로 진화론을 정신이상의 원인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다윈과 모젤리 두 사람이 다 정신장애가 집안 내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따라서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윈은 혈적인 사촌 에마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대가족 안에서도 정신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연구했다. 에밀 클레펠린을 비롯한 당대의 다른 정신의학자처럼 모젤리 역시 조현병과 조울증,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된 다수의 환자에게서 가족력과 세대 간 대물림의 패턴을 발견했다.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모든 특징이 그렇듯이 우울증 성향 역시 자연 선택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우울한 사람들은 현 생존하기에 더 적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직관에도 어긋나고 사실에도 감정적인 뇌, 오메가 신호, 이런 표정, 우울한 표정, 심각한 정신질환의 생존 적합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2018년 영국에서 조현병 환자와 양극성 장애 환자의 기도 수명이 15년 감소한 것도 한 증거다. 정신질환의 유전율은 다윈이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자연선택에 대한 의문 하나를 던진다. 반면에 그 의문에 답할 시간이 있었던 모들리는 다윈 주위의 다른 방식으로 답함으로써 약 50년이라는 답답한 세월 동안에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정신장애와 범죄 유형의 대물림이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이 아니라 다윈 이전의 진화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었던 세기말 정신의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윈 이전의 진화론은 젊은 시절에 다윈이 1831년에 비글호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장 바티스 라마르크가 제안한 것이었다. 라마르크는 진화에 관한 최초의 생물학적인 이론을 제시한 업적을 세웠다. 동식물의 모든 종은 신이 창조했고,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구역승서의 주장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최초로 내어놓은 것이다. 라마르크는 생물체의 형태가 변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며 진화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진화는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가 선택되어서가 아니라 획득 형질이 유전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과음하는 특징을 획득했다고 보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쁜 습관은
당신이 물려받은 유전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마르크 진화론에 따르면 당신의 아버지가 가음하는 습관이 있으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큰 위험을 물려받는다. 모즐과 크레펠린 등 다수의 정신의학자가 정신의학적으로 퇴보하게 한 가계 혹은 종족들을 사회에서 청소하려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것은 정신질환이 존재하는 개연성 있는 이유로서 자연선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188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정신의학계와 의학계에서 우생학이 우세했던 것은 독일만의 일이 아니었다. 자연선택은 이치이고 사회적인 선택이라는 관념이 맹렬한 기세를 떨치던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다윈의 쇠퇴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 관념들이 정치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일을 불러왔는지 모두 알고 있다. 다시 그런 길을 할 이유도 없다. 다윈의 쇠퇴기가 끝난 시기는 현대 진화론의 종합이론이 등장하던 시기인 1940년에서 50년 대략 일치한다. 이 종합이론은 유전자의 자연 선택으로 진화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이론으로 생물학과 의학에서는 이제 자명한 공리로 여겨질 정도다. 이러한 신다윈주의 맥락에서 우울증의 유전율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동일한 질문에 맞닥뜨린다. 우울증에는 생존을 유리하게 하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 답 역시 동일하다. 그런 이점은 없다는 것이다. 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더 짧거나 만성적인 의학적인 장애가 있거나 실직 상태일 확률이 더 높고 직장에 있더라도 높은 생산성을 낼 확률은 낮다. 결정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녀수가 더 적을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이 있는 부모의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 이정표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주요 우울증은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점이 없고 궁극적으로 우울 행동을 유발하는 데 관여한 유전자들이 수세대 동안에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불멸의 보장도 없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울증 유전자는 수천 년에 이미 속화내졌어야 하고 지금쯤 우리는 우울증의 그림자 따위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양지바른 언덕에 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울증에는 뭔가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한다. 우울증이 자연 선택된 이유를 설명해 줄 어떤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우울증. 여기까지만